월급은 올랐는데 세금이랑 생활비가 올라가는 속도 못 따라가니까 나의 월급 쪼그라든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연말정산 지식 쌓으셔야 돼요. 제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길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딱 시즌이 시즌인 만큼 연말정산 강의나 촬영 문의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관련된 거 내 채널에서 당연히 찍어야지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월급은 올랐는데 세금이 자꾸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 월급은 평균 최근에 5년간 근로자 월급은 352만 7천 원에서 415만 4천 원으로 연평균 3.3%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하고 사회보험료가 44만 8천 원에서 59만 6천 원으로 연평균 5.9%가 증가했습니다. 여기다 생활비까지 얹으면 엄청난 거죠. 결국은 급여는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율 구간도 올라갔는데 이 과표 구간은 물가가 반영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되니까 구간을 자꾸 높은 것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 기준점의 첫 번째가 6에서 15%. 여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적용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갑자기 기존에 있던 5천만 원 이하일 때 15%였다가 24%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 8,800에서 1억 5천까지가 또 한 번 뛰죠. 얼마로? 35%로 껑충 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과세표준 구간이 20년간 안 바뀌었기 때문에 껑충 이걸 올라갈 때마다 세금의 부담은 파바박 느껴지는 거죠. 이걸 브래킷 크리프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금이 더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런 효과 상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 못 바꿔요. 국가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상속세 같은 세율도 거의 30년째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소득세라고 바꿔줄까요? 나라는 지금 세금이 없어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정보의 지식을 쌓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또 있을 거예요.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전체 33%, 689만 명이나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세금을 영원 낸다라는 거예요. 1년간 돈 벌어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근로자 33%는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다. 그 기조가 2014년도에는 몇 프로나 됐어요? 거의 반절이나 됐습니다. 무려 48%나 됐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더 내는 구조로 해서 지금은 2023년 통계까지는 33%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 몇 가지라도 바짝 배워서 써먹을 지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 알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12월에 바짝 연말정산금 환급 늘릴 수 있는 거 없을까? 지난 과오는 집어치우고, 자, 11월까지 어쩔 수 없었잖아. 나 놀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12월에 바짝 환급 늘려주는 거 없냐고 빨리 알려줘. 이거 세 가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저는 이 연금이란 단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금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세대는 연금 없으면 끝나겠구나. 진짜 끝나겠다. 왜냐하면 직업이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서 연금으로 내가 연명해야 되는 삶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냉정하게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가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정성을 사적연금에서 너희들이 좀 채워라 라는 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면 그 납입한 금액만큼 여기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세금 깎아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원래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세액공제 적용받으면 바로 50만 원 받았다 칠게요. 그럼 50만 원 깎아줄게 바로 이겁니다. 자, 즉각적으로 나의 환급을 줄여주는 거고 12월 달에 연금계좌 만들고 거기다가 돈을 지금 여기 적혀있는 600만 원이나 최대한도 900만 원을 허겁지겁 집어넣어도 이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먼저 요건부터 보시죠. 결국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적용을 해줄 거냐? 공제율 15%냐 12%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냐 아니면 13.2%냐? 꽤 크죠?
그러면 이 900만 원을 한도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900만 원 곱하기 16.5%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거의 15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여러분들 환급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연금,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장을 하는데 900만 원 넣는데 바로 수익률이 16.5%, 150만 원을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내는 세금에서 깎아준다. 그럼 결국 얼마를 집어넣은 거예요? 1,050만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900만 원을 넣고 150만 원 거의 가까운 돈을 환급받는다.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많이 넣고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 기준은 가로예요. 그래서 4,500만 원. 왜냐? 이건 사업자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지원받아라. 그런 제도예요. 총급여는 근로소득자죠. 근로소득자는 세전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원래 연금 계좌는 600만 원이 맥스입니다. 근데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 그럼 플러스 300만 원 더 얹어서 900만 원까지 적용해 줄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계좌가 그럼 뭔지를 봐야 돼요. 이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알고 가입하실 거예요. 연금저축 적혀 있으면 아, 이거구나. 내가 여기에 돈을 넣으면 공제를 적용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상법에 따라서 DC나 IRP 이런 것들에 대한 계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요즘 ISA 당연히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고 그 계좌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겨요. 너가 이걸 연금계좌로 옮겨서 계속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해줄게. 전환금액의 10%인데 3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3천만 원일 때 맥스를 찍겠죠. 이 금액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더 해줄게 라고 하는 제도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여러분들 삶의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사회초년생한테는 제가 이거 권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왜냐?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이래 공제를 받았어요. 아, 나는 이제 엄청 큰 세금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따져보셔야 돼요. 이런 실무적인 지식을 알고자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말 그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맥스의 금액이 가정을 해볼게요.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100만 원을 받겠다고 100만 원을 집어넣어요. 그래 봤자 내가 받을 수 있는 맥스는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왜냐?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될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결국 맥스로 받아봤자 20만 원인데 그 액수를 모르고 잘못해서 많이 넣어버리면 어차피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챙기세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언젠간 집을 사거나 이럴 때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목돈에 필요했었을 때 돈을 바로 뽑을 수 있느냐? 못 뽑아요. 이거는 55세까지는 계좌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연금계좌 허겁지겁 돈이 필요해서 뽑겠다? 그러면 그 시점에 기타 소득세로 16.5%의 원천징수를 받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래 내 자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입니다. 이거는 소득공제예요. 위에서 빼주는 겁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거라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이 많이 빠져요. 자, 청약저축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청약저축에 돈 넣으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제외해 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급여 소득이 너무 높다? 그러면 청약저축에 돈을 넣어봤자 어차피 소득공제를 1원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점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말 그대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세대주 및 배우자가 가능해요.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한도가 얼마냐? 이게 맥스가 정해져 있어요. 연애 소득공제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해줘요. 그럼 300만 원 곱하기 40%니까 얼마입니까? 12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세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20만 원 곱하기 나의 세율 구간이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세율 구간 6%다. 그러면 얼마예요? 한 7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씩 인식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부금 형태죠. 저 같은 경우는 위기부란 사이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내가 송파구에 산다? 그러면 내가 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막 이런 데 다 기부할 수 있어요. 뭐 춘천, 강릉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말 그대로 세금을 즉각적으로 깎아주는 혜택과 더불어 가장 별표 쳐야 되는 건 답례품입니다. 답례품. 저 최근에 답례품 받아서 쇠고기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잖아요. 이거 좋습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지역에 있는 장애인 야구단에 지원을 한다거나 홍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지정기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가 10만 원 기부했어? 그럼 10만 원 바로 세금에서 깎아줄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에 내야 되는 세금, 연말정산의 마지막 금액이 5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만 원 기부하더라도 5만 원만 환급받는다라는 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1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16.5%가 공제가 되고 매년 개정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10만 원 기부해서 10만 원 세금 깎아주니까 똔똔 아니냐, 어떤 이득도 없네. 사실 어떤 이득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기부금으로 누군가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거예요. 기부금의 30%,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어치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강점이고요. 25년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 중에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15%만 세액공제 해주는데 3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기부 한도 금액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크게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 폭넓게 개정되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쭉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됐어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자녀 세액공제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목적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 자녀 낳으면 25만 원 자녀 세액공제 해주겠습니다. 둘째까지 낳으셨어요? 그러면 추가로 30만 원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셋째까지 낳으셨어요? 인당 40만 원씩 깎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25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40만 원.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크나큰 혜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금 95만 원 깎는 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럼 연 10년 지나면 9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가볍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특별 재난 지역의 기부는 33%까지 말 그대로 공제 액수를 늘려주고 있다. 답례품은 계속 30% 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노란우산 공제라고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업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법인의 대표자도 근로소득자인데요. 법인의 대표도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지금 대표자이신 분들도 1억에 공제가 크게 상향이 됐어요. 좀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집어 넣으시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 노란우산 공제 자체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퇴직소득세라고 보면 돼요. 퇴직소득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금액을 꼭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적용 기준 역시 완화돼서 기존 1,900원 7천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 8천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인정해주고 있다. 그동안 이게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줬어요. 저는 왜 이런 시스템이 있나라고 항상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적용이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입금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금융 환경이 바뀌었죠. 대환대출이 뭡니까? 대출을 서로 스위치하는 거잖아요. 대출 상품을 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건이 합리적으로 완화됐어요. 그래서 대환대출 시에는 금융기관 간 정산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
임대인에게 계좌 입금 안 됐으면 인정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25년 1월 1일 이전에 대한분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국세청이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행위에 대해 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아까 배웠었죠. 이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배우자가 빠졌는데 배우자가 청약저축을 넣는다? 그것도 인정해줘 라고 해서 이번에 알겠어. 그럼 그것도 인정해줄게 라고 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도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납입액도 합산해서 공제를 받습니다. 혹시나 청년 우대 청약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도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혼부부다. 근데 우리 무주택 가구다. 그래서 이거 주거 마련 위해서 청약저축에 돈을 넣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득공제에 배우자도 해당된다라는 거 꼭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추가 적용이 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수영장하고 그동안 헬스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건강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이용료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지원과 가계 부담 완화 효과에 기대가 된다. 공제율이 3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강습비와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가 돼요. 그리고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만 되는 공제예요. 근데 연장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연장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가 뭐예요?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 혜택을 줍니다. 만원 신혼부부가 이게 깜빡하는 공제 중에 하나인데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법률 혼을 했다. 그 연도에 딱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인데요. 혼인 신고한 해부터 해에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생애 한 번이에요. 생애 한 번 적용된 혜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초기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정산 제가 강의를 제법 가는 편인데 그때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꼭 들으셔야 돼요.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제발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는 윗단에서 내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곱하기 전에 위에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율이 높을수록 위에서 많이 빼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세율이 예를 들어서 40%다. 그럼 얼마요? 40만 원이 빠지죠. 근데 내가 세율 구간이 6%다. 그럼 얼마 빠져요? 6만 원 빠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용의 그 강도가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소득공제예요.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는요, 사실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개편이 어떻게 일어나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되게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세액공제는 뭐냐? 그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이미 산출세, 세액 내가 얼마 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내년에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 될 거 150만 원입니다. 자, 이래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예요. 앞에서 보셨지만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100만 원 깎아준다? 그럼 150만 원에서 100만 원 깎고 50만 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죠. 세액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근데 비율들을 보시면 12%, 15%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과거보다 더 내는 구조로 바뀝니다. 소득공제 종류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인적공제가 있어요.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우리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그 다음 신카소득공제가 대표적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험료 소득공제는 건보료예요. 건보료.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을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 뒤쪽에 보험료 세액공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종류 보시면 뭐 배당 세액공제니 기장 세액공제니 나오는데 이 대부분은 일반적인 근로자에겐 적용이 안 돼요. 대부분 다 패스를 하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거 적용되고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강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적용 안 되는 걸 왜 깔아놨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내가 적용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는 게 아니라 사업자도 적용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자만 적용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이지 마라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 신용카드는 먼저 소득공제예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율이 6%, 15%다?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뭐 300만 원 받았다? 6%면 얼마입니까? 고작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그럴 거면 연금계좌 저축에다 돈 집어넣는 게 더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뭐예요? 결국 그 공제액수를 받으려면 주구장창 우리 신용카드를 긁어야 된단 말이죠. 소비를 할 것이냐, 저축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저축 쪽을 권해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시뮬레이션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연봉 3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1,500만 원 소비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주구장창 배우는 게 뭡니까? 체크카드는 공제액수가 30%고 신용카드는 15%니까 2배나 차이 나지 않느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X에 X. 실제 이것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고 납부해야 된 세금의 차이는 얼마냐? 7만 원입니다. 7만 원.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7만 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이 소비라는 걸 할 것이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차라리 돈을 넣는 게 낫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내 총급여의 25% 이상의 금액을 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주 적어요. 그럼 3천만 원에 25%면 얼마입니까? 7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750만 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카드 공제면 30%, 신용카드면 15%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서서 봤던 내가 주택 청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주택 청약 저축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넣은 금액에서 40%를 바로 다 즉각적으로 소득공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낫겠죠. 저축이 낫느냐, 소비가 낫느냐라는 선택지에서 저는 근로자분들에게 권하는 건 저축이다. 돈을 모아놔야지 그걸로 추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게 이미 홈택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총 급여도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1월부터 9월까지 지금까지 쓴 금액이 5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되는 금액 자체가 4천만 원의 25%, 말 그대로 1,000만 원 이상은 써야 돼요. 그러면 미쳤다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600만 원, 700만 원 써서 아주 소액인 5만 원, 10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의 세금을 환급받고자 그 소비를 하실 겁니까? 저는 절대 권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은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소비고 뭐고 필요 없어요. 다 저축하시고 이거 하나만 챙기셔도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자취를 하면서 월세를 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다? 제가 봤을 땐 근로소득자 중에 사회초년생은 여기에 많이들 해당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요. 그리고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로 전입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소가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똑같아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내고 있는 주택이 너무 고가주택이면 또 인정 안 해줘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별표 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플러스 고시원도 포함이다라는 점. 그래서 고시원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월세액 세액공제 받으면 환급 액수가 확 늘어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월세액의 무려 몇 프로요? 17%예요. 그리고 이게 한도가 월세액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월추 월마다 얼마예요? 80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7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87만 원이죠. 왜냐 1.7%가 더 붙으니까. 이렇게 하면 187만 원을 여러분들 세액공제, 바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월세액 세액공제를 사회초년생인데 자취하고 있다.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연말정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사례 그럼 뭘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소득금액 기준 초과되는 부양가족 공제를 넣는 거예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기준은 뭐냐면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넣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소득금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비나 이런 걸 다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말 그대로 세전, 연봉 기준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넣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빼줘요. 얼마?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적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직계비속 20세 이하를 넣는다거나 위탁아동, 형제 위탁아동, 수급자 이런 나이 제한들도 따져보셔야 돼요. 소득 요건 따지고 나이 요건 따지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AND로 충족해야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다음에 요건을 추가로 적용받으면 추가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70세 이상이다, 55년생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150만 원 받고 여기서 100만 원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나이를 잘못 카운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업무를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기업들 연말정산 업무 처리해주거든요. 그 받았다라고 쳐볼게요. 받았을 때 나이는 이미 주민등록등본상 다 나오니까 바로바로 배제를 해요. 아직 60세 안 되셨네 하면서 제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는지 아니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체킹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 미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세금 더 내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부양가족 중복공제가 있어요. 중복공제가 뭐냐? 말 그대로 이 앞서 있는 부양가족 있잖아요. 이거를 형제들이 서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거에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둘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왜냐?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한 군데에서만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써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사망했는데 집어넣어버린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다공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직계 좀비속 가족 간에만 쓸 수 있고 연간 100만 원 이상은 소득을 번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은 절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제가.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과다공제인데 개인 연금저축은 한도가 있잖아요. 6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600만 원 한도는 세금의 한도일 뿐이에요. 세액공제를 넘어서서 더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이중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점. 배우자나 이렇게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내 거인 것 마냥 집어넣는 거 이건 또 안 돼요. 이건 인별입니다. 인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인별.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과다공제입니다. 의료비를 지출을 했었을 때 그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 요건에 충족을 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요. 한도도 정해놓고요. 공제율도 따로 정해요. 그래서 일반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그 다음에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이건 한도가 없거든요. 이런 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료비 지출하고 우리 말 그대로 실손보험 돌려받잖아요. 그 실손보험 돌려받은 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내가 지출 비용을 의료비를 100만 원 썼어. 거기서 70만 원 돌려받았어.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차피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스 생기는 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고 있어요. 근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을 했어요. 이럴 때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에도 안 되고 장남에게도 안 돼요. 차남은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남은 본인의 지출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안 되는 것들 좀 보세요. 실비 보존받는 거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 이것도 적용 안 되고요. 외국 당연히 안 되고, 간병비 안 되고,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목적으로 아니면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도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비 과다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을 못 받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연말정산 매번 정말 많은 기업에서 요청 주시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거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연말정산 관련된 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링크 공유하시면 제가 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바로 절차 질문부터 해서 연말정산 Q&A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급한 해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자가 각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교회 어떻게 하는지, 원래 주회사를 설정을 해야 돼요. 주회사를 설정하고 그 회사에 같이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은 대부분 뭐다? 각각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게 몰래 부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회사 다니다가 주말에 알바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각각의 연말정산 하시고 5월 달에 이 두 가지를 합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사님에게 요청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소세 신고를 합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합쳐지면 누진세로 세금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세금을 계산했었을 때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모르니까 세금에 대한 공제나 이런 게 높게 잡혀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잡혔으니까 아주 세금을 적게 낸 상태여가지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합산하잖아요.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자료가 꽤 많아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그러면 직접 증명서류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경영팀이나 경영지원팀, 총무팀에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외국 대학의 대학원 학비, 취학 전에 아동 학원비, 그리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모든 교육비가 조회가 되느냐, 교복 구입비가 조회되는지. 첫 번째, 학교 주간 공동구매로 구매를 했다. 그거는 당연히 체크가 되고요. 두 번째,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 구입비는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돼요. 난임 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느냐, 이 의료비 중에서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근로자분들은 아유 귀찮게 이런 것들 해주지 하는데, 여러분들 한편으로 보면 이거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난임 치료받고 있는 거 여기서 떡하니 뜨면 사실 어떻게 느낍니까? 부끄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괜히 내가 많은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 개인의 신변에 대한 거 알려줘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직접 발라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30%. 근데 이게 반대로 일반 의료비는 15%예요. 그러니까 2배를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받아서 이걸 제출하면 30%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주요 내용이 뭐냐? 매년 상반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죠?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서비스로 된 거죠. 그래서 해당 과세년도 이전에 사망을 했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본인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국세청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5가지 소득 금액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100만 원 초과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쓸 수가 없죠. 뭐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에요. 여기서 양도소득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올해는 나의 부양가족 명단으로 쓸 수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기본공제 질문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 기준 초과 판정의 근거가 뭐냐? 아니 100만 원 넘는 기준이 뭔데? 그러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각 소득별 산출 방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각 소득별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 금액은 지급액에서 업종별 단순 경비율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타 소득은 의제 필요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판 것과 그 다음에 예전에 취득가액 빼고 필요 경비들 또 짜짜짜 빼고 남은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다라는 거 구분하시고요.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만 되는 퇴직급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기억하세요. 매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급명세서가 수정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소득금액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솔직히 인식을 해야 돼요. 국세청은 최대한의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 거니까 국세청이 잘못된 정보를 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국세청은 서운해할 겁니다. 연소득 환산에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매년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연소득 환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 내역 등을 정확하게 본인이 판단해서 공제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총무팀에서 이 정보 내용을 무조건 많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국세청자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잘못 판단해 놓고 내 탓하지 마라 라고 무조건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죠. 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으로만 했다라는 거 제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이게 비과세랑 분리과세는 제외된다라는 거 판단하셔야 돼요. 이 분리과세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복권입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됐다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으로 월 200만 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과세 대상 연금 소득 금액을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제 여부 판단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적연금은 사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것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기존에는 전부 다 제외됐었죠. 따라서 아버지가 받는 연금 중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를 파악해보고 공제 여부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금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수 있죠.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연금소득 공제, 제가 화면을 쫙 띄워놓을 건데 350만 원의 연금이다. 그럼 총 연금액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7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추가로 40%. 그 다음에 1,400만 원 이하다. 그럼 추가로 20%. 그 다음에 1,400만 원 초과다. 그러면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공제액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총 연금 수령액이 정확하게 516만 6,667원. 어렵죠? 5166667. 자,
이거일 때 연금소득 공제액이 4166667이어가지고 연금소득 금액이 딱 100만 원이 돼요. 따라서 어머니처럼 500만 원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연간 1,700만 원을 받고 있다. 어머니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냐? 자, 이건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적연금입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서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인데, 이러한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연금 소득 금액 이거 1,500만 원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연금 소득을 1,500만 원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쨌든 총 연금액이 1,700만 원이다. 그럼 연금 소득 금액은 이거 계산을 해보면 1,040만 원이나 나와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1,700만 원에서 계산을 해보면 연금 소득 공제가 한 660만 원 나와서 1,040만 원이 소득 금액으로 잡힌다라는 거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나요? 이거 기초생활 수급금이랑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비과세일 거예요. 그래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하였는데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냐?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토지를 양도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8년 자경으로 감면받은 농지의 양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제가 대부분의 사례들, 농지 정말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는 거의 못 받으실 거예요. 왜냐? 내가 판 금액과 산 금액의 차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대부분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8년 자격, 농지를 8년만 갖고 있어도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자산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100만 원 이하만 벌었다. 오히려 그러면 팔면 안 되죠. 그런 손실을 내면서 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빼준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양도를 했었을 때 큰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연도에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돼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쓸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형제 중에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세금은 실질이에요, 실질. 그래서 나이 및 소득 기준 등 기본 공제 요건 갖춰져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됐다 그래서 이거가 실제 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당의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누가 받나요?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 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냐? 절대 안 되죠. 왜냐?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 우대자 공제도 같이 받아야 돼요. 왜냐면 기본공제 플러스 경로 우대자, 그 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 이런 거, 장애인 이런 것들은요 추가적인 옵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공제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적용받는 사람에게 끌고 가진다라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관련된 질문들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암 걸렸으면 당연히 기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장애인증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뭐 희귀성 난치 질환 등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기관장이 이 문서를 써주셔야 돼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라는 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꽝 도장을 찍어서 해줍니다. 이게 누구예요? 대부분 의사분들이시죠. 의사분들이 도장을 딱 찍어줘야 돼요. 취업,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 사람은 장애인 공제 받아도 된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줘야 됩니다. 그 문서를 확인하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냐? 세대주가 아닌 미혼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추가로 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사망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가 가능하냐?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 배우자가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들이 사망했잖아요. 결국 할아버지가 아이 손주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 적용 가능하고 이건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자녀세 공제도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주실 거예요. 많이 쓰시는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많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건보료죠. 건보료가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직장가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 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 공제하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가 사업자 내고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의 요건을 따져요. 지금 최근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일부터 바뀐 건데 2천만 원 이상인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에게도 소득 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냐?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활동한 외국의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입니다. 제가 60%고요. 동생이 40%예요. 자, 이럴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0%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원리금 상환액 공제 못 받는다라는 거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 관련된 거 나올 거예요. 주택 관련된 모든 세법은 각각의 법마다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이외에도 이 연말정산할 때 관련돼 있는 주택 관련된 세법이 많아요. 각각의 법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각각의 법마다 다 따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게 아니 그땐 되던데 그건 그 법이고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게 법마다 다른 거예요? 당연하죠 선생님 그걸 왜 쪼개서 생각하지 않으시냐라고 말씀드리면 많이들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세세하게 봐야 돼요.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양도소득세에서도 각각의 법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 관련된 연말정산 관련된 공제가 크게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여기 각각의 법마다 또 적용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총무팀에서 직원들한테 보내줄 때 이 링크 보내주시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겠죠. 왜냐?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각각 다르다라는 걸 너희들이 구분해서 데이터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할 때 임대차 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요건 충족하셔야 된다는 거 꼭 구분하시고요. 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등인데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뭐예요? 청약저축이잖아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하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능하겠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 질문 또 정말 많아요.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뭐죠? 청약통장이요. 청약통장 납입액 공제가 가능하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청약저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법에 똑같이 이걸 대입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과세나 중과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대부분의 연말정산은 과세 기준 종료일 언제죠? 12월 31일.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부분 이거 기준이란 거 알아두세요. 1월 1일 아닙니다. 12월 31일이에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 저축도 공제받을 수 있냐? 24년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엄청 많았죠. 아니, 세대주 아닌 사람이 가입한 거는 왜 안 해주냐? 그래서 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개정이 됐죠. 세대주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도 공제가 된다라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던 중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게 뭐예요? 주담대죠.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제 요건 충족하면 당연히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잖아요.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자를 소유한 경우만 적용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1주택까지는 이거 좀 해주자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주담대 이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득공제로 좀 상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챙기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주택 신축 판매 사업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말 그대로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 가능하냐? 안 되죠. 그냥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수 계산할 때도 너희들도 포함해. 그러니까 1주택자 넘어가서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됐다? 넌 적용받으면 못해.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임대사업용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거용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뭐죠? 주담대 이자 상환액 공제되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 임대사업자용 주택 한 채 있잖아요.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에 한 채 더 취득을 했다? 그럼 몇 채예요? 두 채잖아요. 안 돼, 너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담대의 경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죠. 원금과 이자 둘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둘 다 공제를 받냐? 아니죠. 원금은 네가 알아서 갚는 거고 이자 부분만 도와주겠다 해서 이자 부분만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죠. 왜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할 수가 없어요. 각자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세청의 절세 팁에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소득금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서 이 적용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라라고 멘트도 해주고 있습니다. 절세 플랜에게도 나오고 국세청 책자에도 나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국세청의 책자도 제공하고 유튜브도 많이 있고 영상들 정말 많아요.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절세를 하겠다. 그럼 다양한 영상들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한 번쯤은 제발 공부해서 나에게 절세에 도움되는 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연말정산 1원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발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2월달에 부랴부랴 연말정산 챙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태반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준비하신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오히려 고소득 연봉자가 연말정산 공부합니다. 지금 고소득이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매년 공부해야지 하면서 연말정산 자료들 보고 계실 거예요. 이미 연말정산된 컨텐츠들 쏟아지고 있고요. 인터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연말정산 강의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도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알바노 뭐 이러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미 11월 5일날 수요일날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 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를 이미 제공해주고 있고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9월까지 얼마 썼고 내가 지금 작년 거랑 대기해봤을 때 올해는 얼마의 공제액수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얼마를 더 써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역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로그인 해보셨습니까?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고소득자분들은 그런 것들 다 챙기고 있다. 지금 사원 대리급이다. 뭐 그런 거 챙기냐? 여러분들의 부장님, 차장님 다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많이 내주고 있으면 물론 국가 입장에서 좋겠죠. 연말정산? 저한테 돈이 될 것 같으세요?
돈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보시라고 찍는 거예요. 자, 보도자료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다양한 언론 채널에서도 제가 연말정산에 대한 실질적인 팁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 팁들에 대해서 국세청도 알고 있어서 보도자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제발 연말정산 좀 챙기세요. 연말정산 좀 챙기세요. 미리 좀 챙기세요라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연말정산부터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한, 절세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절세는 예방적이에요. 제가 직장인분들 만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집을 팔 때나 상속을 하거나 증여할 때도 무슨 생각이냐면 사고를 다 치고 와요. 다 치고 나서 와서 세금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절세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젠지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세는 예방이에요, 예방. 제가 지금 이쯤 되면 8월부터 11월까지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간 결산을 해드려요. 연말정산 지금 미리 보기가 말 그대로 직장인들의 중간 결산인 겁니다. 근데 사업자분들은 이미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년 5월 달에 종소세 때 내가 얼마 내겠구나. 미리 대비를 해야 되네. 매출을 어떻게 조절하지? 매입을 어떻게 조절하지? 내년에 사업은 어떻게 읽어갈지? 내년에 세금을 이 정도 낸다고? 미리 자금 준비해놔야지. 이런 거 준비한다고요. 직장인분들 이런 거 준비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나마 뭐 부업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런 분들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것들 예방적으로 제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잘 나온다고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딱 들어가 보시면 홈택스 로그인 한 번만 해보세요. 제발. 어차피 12월에 여러분들 못 합니다. 12월에는 송년회 한다고 정신없어요. 매번 술 마시고 있을 거라고요. 주말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신년회 한다고 또 술 마시고 있을 거라고. 2월 달에는 설날이잖아. 또 놀아야지. 그리고 연말정산 딱 와가지고 왜 환급금이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술값 고지서는 계속 날라오고 있고. 어차피 그 패턴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25년 1월부터 9월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자기가 공제금이 얼마 받을까 예상 수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소비랑 저축 계획을 진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당연히 하셔야 돼요. 저도 로그인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등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양가족의 변경,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거 미리 한번 푸팅해보고 얼마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익숙치 않을 거예요. 익숙치 않은 공제 감면. 근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맡기니까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보겠지만 직장인분들 물어볼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알아야지. 아는 게 힘이니까. 본인이 직접 공부해야 돼요. 그냥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그 다음에 세부담 최소화할 수 있는 거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이력 없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52만 명을 선정해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이들 받아보시면 연말정산을 하라네? 하고 자료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2월 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만들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냥 경리팀에 보내거나 총무팀에 보내거나 경영관리팀에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환급액 적다고 욕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나이스하죠. 왜냐면 더 많은 세수가 거쳤으니까. 근데 국세청에서 왜 알려주겠어요? 제발 챙길 거 챙겨라 이거예요. 자, 올해는 또 무주택자 근로자를 위해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 왜냐하면 이거 자취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리급 이해할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무주택자면서 자취하시는 분들, 월세액 세액공제만 챙기면 여러분들 진짜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가요. 말 그대로 세금 환급을 100% 받을 환경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월세액 세액공제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구장창 긁어봤자 어차피 공제액수 아주 낮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소비를 할 때가 아니라 저축을 할 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거 환경으로 돈을 써야 되는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 월세액 세액공제 간단해요. 1000만 원까지 당신이 연애 지출한 돈이 있으면 여기서 15% 정도 공제해주겠다요. 그럼 얼마예요? 150만 원. 세금 150만 원 즉각적으로 깎아준다고요. 이런 것들 안 챙기시면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도자료 보시면 단계를 전부 다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해서 올해 예상 연봉 입력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총 급여를 입력을 해야 당연히 정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공제액수가 산정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냐하면 내가 총급여의 25% 이상을 썼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액수를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미리 보기 예상 절감액 보세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망하는 거라고. 망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9월까지 쓴 금액을 알려준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신이 194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예상세액이 20만 원 줄어들어요. 첫 번째로 이걸 보시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2천만 원을 3개월 만에 쓰실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2천만 원을 3개월 만에 쓰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이 벌이를 만약에 벌더라도 이 정도의 소비를 하는 게 20만 원의 세액공제 때문에 하실 거예요. 세액 때문에. 세액 줄어드는 게 20만 원 줄어드는데 2천만 원 쓰실 거냐고요.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지출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이 정도나 썼네? 와, 그러면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지출보다는 저축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2단계 때 저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택 마련 저축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할 거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제를 알려준다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주택 마련 저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청약주택, 무주택자면 말 그대로 월세 세액공제 받으면서 주택 마련 저축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게 소득공제가 오히려 더 커요. 말 그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얼매이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니까 체크카드로 긁었어. 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거야.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해봤자 차이가 아주 미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도를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이나 연금 상품 있잖아요. 연금 세액 공제, 그다음에 퇴직연금, IRP, ISA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점점 애들 안 나오니까 애기 낳으면 더 많이 해주겠습니다 해서 공제 액수가 속된 말로 꽤 커졌어요. 짭짤해졌다는 얘기예요. 세액 공제는 즉각적으로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10만 원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가 기부를 하면 10만 원 세금 그대로 다 깎아줍니다. 100%. 그러면 나 무슨 이득이 있냐? 어차피 10만 원 써가지고 10만 원 세금 줄였는데 자, 플러스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줘요. 제가 고향사랑 기부제 계속 기부 형태의 문화로서 모든 제가 받은 그 뭐랄까요 유료 광고에 대한 비용을 100%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저는 세금을 더 내는 꼴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어요. 자, 그리고 30%에 대한 이 답례품도 받는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챙기시고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게 기부금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늘었고요. 특별 재난지역 기부금은 10만 원 초과하면 30%의 세액 공제도 해줍니다. 말 그대로 10만 원 넘어가서 20만 원 기부를 했다 그러면 3만 원 공제를 추가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항목별 3개년 추이를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나는 어떤 소비 패턴을 가졌지? 이젠 정신 차리고 집 좀 사봐야지. 그러면 저축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저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존에 놓쳤던 공제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챙김으로 해서 지금 챙겨야 됩니다. 해 바뀌면 어차피 공제 적용 1원도 안 해줘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금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 뭐 IRP나 이거 집어넣는 거는 한 번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11월 12월에 한 번에 600만 원 900만 원 집어넣어도 공제 12, 15%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거 챙겨야죠. 100만 원이나 세금을 줄이는 건데 물론 55세 이전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당연히 체크해 보시고 내 소비 패턴에 맞춰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교육비 이런 것들 생기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공제가 또 안 되는 건 뭐가 있는지 다 유의사항 알려준다고요. 이런 것들 한 번이라도 보세요. 직장인분들 이거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5년에 한 번 정도만 보면 돼요. 계정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바뀌곤 있는데 큰 틀에 대해서 한 번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